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면서도 핵 문제는 앞으로 60일 후속 협상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타결 소식을 직접 알렸죠. 네, 그렇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요.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하겠다며 세계의 선박에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중재에 나섰던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의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 타결에 따라 중재국들이 이번 주에 회의를 주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잠시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란도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영구 중단한다면서 협상 타결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의 군사력과 위협이 최종 합의문 문안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약속한 조치들은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자산 동결이 해제되고 봉쇄가 종료되고 그리고 전쟁 종식 이후에 협상에 들어갈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후속 협상에서 논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해각서 합의가 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란군은 항상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합동군 최고사령부도 이번 합의에 대해 이 최고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는 이란이 미국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106일 만에 이 종전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전 합의 내용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드디어 확인됐는데요.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드디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건 MOU, 그러니까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 협상 타결이지 이것이 어떤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아니라서요. 이게 완벽한 종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0일 동안 이루어질 후속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란도 일단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이란 내부 협상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란 내부의 협상파의 승리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체제 전체가 전쟁 지속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외교부 아락치 외무부 장관은 오래전부터 전쟁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숨통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란 경제가 지금 전쟁, 제재, 해상 봉쇄, 원유 수출 차질이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대화 경로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강경파 협상파들이 지금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이익을 받는 거다, 유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외교적 결정이 그 협상파 혹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최고 지도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경한 그 강경 보수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협상파가 이겼다라기보다는 강경파도 더 이상 전쟁은 체제의 부담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이 이런 세력 다툼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이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 차이에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분석일 것 같고, 요번은 어떤 누구의 매파 아니면 비둘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이 출구 전략을 쓰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종전 협상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을 미국이 패싱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이스라엘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미 이란 협상판을 내가 마무리 짓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계산은 지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남아있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고농축 우라늄 관련해서 이게 다 폐기되지 않으면 핵 위협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더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유가, 미국 휘발유, 그다음에 중간선거, 미군 피해, 의회 전쟁 권한, 모든 게 이제 또 가결되고 했던 것들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신호를 보내고, 확실히 이번 출구 전략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 협상 MOU 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서명식 소식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번 그 종전 합의 과정에 있어서 중재국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직접 신뢰를 쌓아 올려서 만든 합의라기보다는 중재국들이 양측의 체면과 불신을 관리하면서 만든 합의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직접 발표하면 서로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양보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안과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을 좀 우회해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 협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그 내부 반발을 줄일 수 있어서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다라고 승인하는, 그리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화상회의와 전자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공식 서명식을 연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서명식까지는 어떤 변수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서명에서 스위스 대면 서명식으로 바뀐 것은 합의의 정치적 무게가 커졌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측이 서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원격 서명이나 교차 승인 방식으로 거론됐다가 지금 이제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지금 이제 대면 서명식으로 됐는데,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재국들이 더 명확한 국제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양측에서 또 합의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이제 흔들 수가 있으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지금 우리가 서명이 돼야지 직접적인 안들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양측이 상당 부분 좀 그 합의안에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만나서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면 대면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는 전자서명 그다음에 비대면 서명에서 직접 대면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렇다면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19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마 지금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는 것은 지금도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막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전시 상황에서 지금 부담스럽지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서요. 아마 19일 곧바로 즉시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 합의안에 일단 의거해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며칠 후에 이렇게 열겠다. 그런 것도 이제 합의문에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이번 합의의 핵심은 쉬운 건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60일 그 후속 협상으로 넘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르무즈 통행 관련한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협상으로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라고 하는 것만 이란이 만약에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양측에서 의견 합의가 되기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행료 관련한 것은 중국이나 그 이란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도 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아마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리권을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오만과 오만과 이란이 어느 정도 관리권을 갖고 좀 안전항행, 통과통항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걸로 될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자가 들어올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그 전쟁 이전처럼 자유항행이 될지는 이 협상이 MOU가 나오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지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 핵 문제일 텐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제3국으로의 이전도 고려됐었지만 이란 내에서 희석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에 이란 내 희석이라고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 60% 441kg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이란 내 희석을 확정했다면 이란의 체면과 그 미국의 비확산 요구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60% 농축 우라늄을 낮은 농도의 우라늄으로 하려면 천연 우라늄과 섞어서 농축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게 다운블렌딩이라고 해서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네 가지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IAEA 혹은 미국도 참여하는 국제사찰단이 현장에 들어가서 재고를 확인하고 우라늄 양과 위치를 다 파악한 상황에서 희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출하지 않고 이란에서 희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시 카메라, 샘플 채취, 계량 장비로 샘플링을 계속해서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석된 우라늄 최종 농도와 양도 검증하고 검증된 그 양이 보관되는 것도 우리가 미국이든 IAEA든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 통제된 상황에서 관리 보관돼야 된다. 그리고 봉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 희석을 용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보도되는 대로 이란에서 희석을 용인한다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전 합의는 확인됐지만 앞으로 또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완전한 종전까지는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열흘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 국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 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과거 체제 선전의 장이었던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가 이제는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무대가 됐습니다. 출입국장에 누가 나오고 누가 빠졌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두고 여의도에서는 늘 뒷말이 나왔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던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 순방은 범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이곳 김포공항에는 수많은 정부 지도자들과 외국 사신들이 환송차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자유중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산부 요인과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한 건 물론 군악대를 곁들인 성대한 활주로 환송 행사가 열렸고 공항을 오가는 길 대규모 카퍼레이드까지 그야말로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됐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외형을 줄이는 대신 김포공항에 귀국 담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더욱 획기적으로 세계에 높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전을 간소화한 오늘날 보면 격세지감. 대통령 환송은 이제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적 해석의 무대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입국 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빠진 게 대표적인데 결석 시위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불참은 잦았고 또 노골적이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른바 체리 따봉 사태 등으로 이어진 당정 갈등의 전초전이었습니다. 2년 뒤 동남아 순방길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보궐선거 지원을 이유로 출국장을 패싱하며 이미 파탄난 관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길은 이른바 명심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초대하지 않는 대신 한 번도 배웅하지 않았던 김민석 총리와 나란히 걸으며 힘을 실은 건데 청와대는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신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만났고 이튿날엔 정권은 짧다는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귀국길. 정청래 대표가 목요일 서울공항엔 초대받을지, 만약 간다면 어떤 모습의 투샷이 연출될지, 차기 민주당 당권부터 국정운영 동력까지 좌우할 순간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거센데요.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지에서 여당의 책임을 언급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꽤 긴 글이었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그 상황과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메시지의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여당의 열정이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말씀인 적은 100번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번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그 지방선거의 여당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서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뒤에 앞서 그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한송길에 공교롭게도 여당의 대표가 불참을 하고 그 사태 이후에 또 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 영원한데 정권은 짧다는 식의 또 반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소위 친명계 원어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격앙된 기류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순방의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도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청래 여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신중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을 당부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당부가 아니라 그건 정치적 경고라고 보는데 그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건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용은 누구든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여야 된다. 굉장히 막스 베버가 늘 이야기하지만 새겨들어야 될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건데 두 가지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책임은 없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표현한 모든 부분이
대통령 본인에게도 사실은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물론 정청래 대표의 어떤 책임 큽니다. 당의 책임 큽니다. 하지만 어떤 선거든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또는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책임의 언어가 아니라 신념의 언어로만 정치했다라고 국민들의 회초리를 든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부적절했다고 느끼는 건 이겁니다.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은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방하는, 그러니까 외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 외교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그러니까 대표나 아까 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수석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사실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아니 당청 관계가 집권 1년 차인데 왜 친명 친청으로 그렇게 갈리니?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든 것이 지방선거의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당부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한다면 언제까지 저렇게 불화를 계속 할 거야 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또 국민들은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도 여기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기조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대통령의 외국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일정에 상당히 행사를 축소시키겠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우르르 몰려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금도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짚었던 아직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된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요일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일관된 논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송식은 안 했는데 환영식은 하겠다는 식의 입장 전환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내가 청와대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겠다고 한다면 그럼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런 식의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 지난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갔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한 전대를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가 빨리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당원 당규상에는 언제 연임을 위한 사퇴를 그러니까 현재 당대표가 사퇴를 하라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연임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보통 한 50일 전에 지금 구성이 되는데, 전준희 구성이 되는 시점에서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월 24일이 아마도 전준희 구성 50일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 늦어도 6월 24일에는 전 어떤 사례를 비추어 봐서라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번 주말에 잠행을 한 것도 사퇴 시점을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성이잖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사퇴를 해서 나온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대표가 지금 연임을 위해서 하는데 끝까지 내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퇴 시점과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내가 연임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또는 당원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거기에, 그러니까 사퇴 시점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고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중에 총리를 그만두고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본격적인 어떤 신경전, 견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일성 총리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당시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직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공연한 그러니까 이 당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좀 뭐랄까 잘못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총리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리의 거취의 문제를 둘러싸고 선거 기간 중에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득표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이 조성래 사무총장의 그러니까 이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그 언급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가 일단 이제는 물러날 뜻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후위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경선 룰에 따라서 공정한 경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지난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작용의 원인처럼 규명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 개의치 않고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석해서 시위자들의 팻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글씨로 직접 써주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라는 것,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 정당의 대표나 혹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갈등과 그 문제 제기를 고스란히 국회로 갖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풀어주는 직이 바로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열린 본회의에 참석 안 했죠. 의총을 2번이나 지금 참석 안 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총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총책임을 져야 되는 당대표가 의총을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시위 현장에 있고 또 시위 현장에 갔다가 아예 이렇게 가면이 아니라 왜 마스크를 쓰고 예. 그런 어떤 자맹처럼 포함 그 안에 함께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금 편말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을 아예 당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당원들에게 묻지 않고 또는 소속 국회의원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위 또는 이 집회의 정당성을 떠나서 만약에 이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또는 당을 탈당을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오늘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어떤 목적,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이겼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가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부정선거였다고 한다면 승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또 이미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한테 찬성을 했던 그러니까 그 투표를 했던 사람들의 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전부 반해서 저렇게 혼자서 당론과 또 당심과 유리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대표로서 결코 적절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 재선거에 대한 의견이 한 목소리로 지금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재선거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황이 전국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원칙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에
아마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방금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지금 재선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과연 당내에서 그런 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가? 그렇게 모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 이 지금 재선거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정치권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선거 관련된 사람들의 소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청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당락을 그러니까 뒤바꿀 정도의 효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할 것인데 일단 지금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당사자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먼저 간도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 앞서 뭐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을 찍었던 이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인 것이거든요. 예. 뭐 이 정원호 지금 지난번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졌습니다만 정원호 후보가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 직을 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격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재선 당시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을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의 특히 보수 지지층의 질타를 엄청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중에 열릴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한 또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순방 중에 참모들과 회의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위중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보여준 어떤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6월 4일 이후에 예. 아직도 계속 매일 연일 그 제7 투표소죠. 지금 송파의 그 잠실 운동장에서 계속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안에 뭐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론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포함됩니다.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기구,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라는 것이 존속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위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전국에 정말 그 대학생들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된 총학생회 18개 대학의 총학생회나 혹은 또 대학생들이 나서서 지금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었죠. 예. 부정선거론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거가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우리의 어떤 순수성, 자신들의 순수성을 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가 이거 법을 어떻게 하고 또는 국정조사가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불안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건 순방에 대한 문제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은 아주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표명하는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위도 매일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다.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셀프 조사를 맡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그 사퇴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대행을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유철한
지금 위원장 대행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뜻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철환 의원이 사실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 상당한 또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들은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나름대로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지난번 노태학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체 지금 진상위원회를 꾸린다 하더라도 그 진상위원은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조사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일단 뭐 신뢰가 지금 뭐 훼손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물론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여야가 조금 의견 차이는 있지만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철환 위원장이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그 셀프 조사 자체를 그렇게 상당히 왜곡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 속에 놓여 있고 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여야가 지금 특검까지 하자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이철환 위원장의 대행 여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손가락을 그러니까 달을 보라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으로 가지 않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경찰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에 있던 잠금 장치를 끊어낸 뒤 비싼 자동차만 골라 타고 달아났는데요.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차장에 남성 여럿이 몰려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입구 근처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차량에도 후미등이 환하게 켜지더니 곧이어 자동차 4대가 줄줄이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단 1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 침입한 남성 5명이 수출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 보관돼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당은 이곳 수출업체 입구에 채워진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수많은 차량 중 값비싼 차만 골라 순식간에 빼돌렸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차량은 옆으로 옮겨 이동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차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손님 돈 받아요? 어떻게? 앞으로 사람 돈 안 보내나 일 많이 못해 어떻게 살아요? 차량 구매 계약을 마치고 출국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고객은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الضرر في المبلغ حوالي 300,000 دولار والزبون ده دلوقتي انا لازم اودي له العربيه دي مصر. انا دلوقتي هودي له العربيه دي ازاي وهي مسروقه من هنا. 피해를 본 중고차 업체 측은 피해액이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친 5명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범행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도난당한 차량과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증여를 통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세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어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군이 투입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작업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8년 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의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장소였던 카펠라 호텔 정원을 나란히 산책하는 장면인데요. 김 위원장의 미소 띤 얼굴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설명이나 첨언 없이 이 사진 한 장만 공유했습니다. 당시 회담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북미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지만 이듬해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당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죠.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올리기 직전엔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에 14일 서명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놓고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 전 내세울 외교 성과를 위해서 북한과의 깜짝 정상회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잇따라 강조하는 것도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해왔죠. 지난 4월 13일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했을 때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한다고 해도 8년 전과 크게 달라진 정세와 북한의 외교 기조로 인해 대화 성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을 매듭짓고 북한을 향해 비핵화 압박을 이어갈지 아니면 유화의 손짓을 보낼 것인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쟁 시작 106일 만에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구체적 쟁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종전 전망 어떻게 그려나갈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엔 진짜 되는 걸까요? 지금 협상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동안은 합의 중이다, 합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형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33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기정사실화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을 지켜본 뒤에 이란 혁명 수비대 쪽에서 1시간 이후에 이란도 이 휴전 합의에 동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양측이 이제 공유를 했고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초에는 원격 서명, 온라인 서명이 얘기됐는데 직접 참석해서 대면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고 향후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이 핵심 문제, 제쳐둔 문제가 핵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걱정되는 건 19일의 서명식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걱정되는데요. 네,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본인의 80회 생일에 이 서명식을 하고 싶었는데 이란이 반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즉 레바논 쪽의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우 화가 났고요. 아주 그 판단력이 잘못됐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이란은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19일 합의를 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휴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문제가 정리가 된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전황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는 건지 19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닷새라는 표현을 썼는데 닷새 동안에 이 휴전을 깨는 어떤 무력 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이 지금 군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됐고 양측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전은 지켜질 걸 보는데 마지막 변수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백악관의 임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비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백악관의 뜻을 거역하고 전쟁을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닷새 동안은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휴전을 위한 세밀한 로드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양측이 움직일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 사이에 핵 문제라든지 동결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이 사실은 2,000척의 배가 갇혔는데 그동안 한 100척 정도는 이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배가 갇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대로 기름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가 나간다, 기름이 공급된다라는 표현을 했고 배들은 준비를 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던, 역봉쇄하고 있던 미군의 역봉쇄가 해제됨으로써 이란의 이제 석유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양측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됐고요. 또 이란의 주장대로 양측이 무력 충돌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평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고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동결 자산의 해제입니다. 사실은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고
받을 대금이 뭐 국제사회는 250억 달러, 미국은 뭐 한 1,000억 달러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250억 달러 중에 일단 절반 120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이란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란 석유 그 수입 대금을 보냈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로 카타르 은행에 이제 묶였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테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아주 혜택이죠. 다만 이제 이란도 하나 양보를 했던 것은 그동안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도 개방된 게 아니죠. 돈을 받아가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위반되고 그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섰고요. 그런 문제는 기브 앤 테이크가 그런 대로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이제 핵 문제를 60일 동안에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가 가장 큰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서 일단 60일 동안 보류된 거다. 향후 계획은 불확실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수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어떤 그 양국의 조약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 MOU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보면 양해각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냥 합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는 MOU죠. 그 약자죠. 양해각서. 서로 이렇게 양해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즉, 2달 동안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국제사회, 아니 뭐 우리가 국내에서도 어떤 기관과의 협력을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사인하는 것이 이제 MOU죠. 자,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일단 미국의 국제법, 즉 조약이 된다면 의회 비준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게 시간도 걸리면서 또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안을 비준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서 본인들이 국제사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미국 정치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MOU가 선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걸 또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MOU이기 때문에 MOU 기간 내에 서로 어떤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작은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일단 60일 동안 아마 제3국에서 또 중재자를 놓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핵 문제인데 서로 입장이 이제 풀리지 않으면 뭐 정말 강경파들이 우발적으로 또 드론을 공격하거나 미사일로 반박하거나 또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이 전쟁에 대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평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협상안을 깨서 양측이 얻을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그 양측의 여론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우리는 다를 것이다 했지만 이번에 동결 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쟁도 길어졌잖아요. 미국 내에서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 여론은 어떨까요?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은 한 17억 달러 정도 이제 보상을 했고요. 이제 핵은 뭐 15년 동안 농축을 금지하는 합의안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의 명분으로 이 오바마 핵 합의가 이란에게 핵을 만들 시간을 줬고 현금을 줬다라고 해서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들여다보면 250억 달러의 빅딜이 이제 포함이 됨으로써 또 직접 현금 이전이 한 50%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오바마 이란 핵 합의보다 무엇이 더 좋으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제 핵 문제는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가야 됐지만 그 당시에 15년간 농축을 금지했는데 이제 앞으로 협상에서 이란이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당기자고 그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년으로 늘릴지 요거 쟁점이 이제 되는 상황이고 현재 또 440kg에 달하는 60%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농축을 하면 90%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바뀌고요. 이건 10개 정도의 핵무기가 생산되는 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1톤의 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2015년 이란 핵 합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 지급에 대한 어떤 이 비난을 상쇄하면서 핵 협상을 자신이 오바마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60일 동안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일단은 그 휴전 종전 합의를 발표는 했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더 강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란 내 반응도 보겠습니다. 강경파가 여전히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합의에 나섰던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배신자 아라그치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란의 통치 체제는 이제 혁명 수비대가 모즈타파의 지시를 받아서 뒤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고 군사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갈리파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온건파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백기투항할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하지만 현장에 있는 아라그치나 갈리파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난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전쟁이 이제 종전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바이디 사령관 입장에서 저게 이제 본심이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뭔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 부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나쁜 경찰, 좋은 경찰, 배드캅, 굿캅 뭐 그런 역할 분담으로 뒤에서는 강경 목소리, 앞에서는 협상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외교 전략이 아니겠냐 그런 또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 합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북한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8년 전 싱가포르 회담 당시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의미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뜻이 두 가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빨리 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전쟁을 2월 28일 날 개시했지만 사실은 얻은 것은 고유가 또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 낮은 지지율 등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란 핵 협상을 빠져나와서 본인이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끌어내는 것이 분위기 반전과 국민들의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당시 전 세계 미디어 기자팀만 3,000명이 싱가포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진이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종전 후에 정전협정 이후에 최초의 정상간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제사회 빅 이벤트였죠. 뭐 사실은 4줄짜리 공동성명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만 미디어 이벤트 효과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월 19일 날 2월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뭐 또 성과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6월에 판문점에서 또 전격 회동이 있었지만 만남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회고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전 세계 언론을 주목을 받는데 흥미를 매우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뤄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면 전 세계 언론이 그냥 보도가 폭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고 싶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슬쩍 2018년 6월 사진을 꺼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만날까?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이런 이제 추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슈 체인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걱정되는 게 우리 안보 환경이 다시 엄중해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하고 핵 문제를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만나서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8년하고 달라진 점은 북한이 이제 한국을 남한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네. 적대적 두 국간으로 아주 적대시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 비핵화 단어가 들어간 데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는 또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무슨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비핵화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정말 완전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부분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인지, 또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담길 수 있는 것인지, 뭐 코리아 패싱을 저희가 걱정을 또 하는 측면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미북 간의 이제 정상 간의 만남에 어떤 조짐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기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좀 상당히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큰 숙제가 떨어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숙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나흘 뒤면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열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멕시코 과달라하라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우리 축구대표팀 오늘은 다시 훈련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인지 표정도 밝았고요. 또 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뛰면서 체온을 높였고 곧이어 패스 게임을 하며 발끝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했던 김태현과 배준호 선수도 이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면서 2차전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체코의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고 토너먼트 진출에 성큼 다가선 축구대표팀은 내친 김에 이 조별리그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 멕시코와의 대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이 A조에서 나란히 1승씩을 거두고 있어서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열렬하게 응원했던 멕시코 관중들,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5만 석 가까운 과달라하라 경기장이 멕시코의 상징색 초록 물결로 도배되고 또 엄청난 응원도 펼쳐지는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멕시코의 지휘봉을 잡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사제 대결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던 시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그 당시 이강인을 아들로 호칭할 정도로 애정이 유별났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팀 전술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 또 성장을 거듭하면서 주요 리그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별한 관계의 감독과 제자가 이번에는 맞대결 상대로 만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황희찬도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동료였던 이 라울 히메네즈와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되는 등 멕시코 팀과는 얽힌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별리그 2차전이 기대되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내일부터 전술 다듬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과 체코의 예선 경기 현장에서 멕시코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가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해당 남성은 결국 사과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자 66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게재한 영상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봐주세요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체코전 경기 관람 중 촬영된 영상으로 유튜버의 뒤에는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한 남성이 손을 흔들더니 돌연 양손으로 눈을 찢는 동작을 취합니다. 주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행위인데요. 그러고서는 동행인과 신나게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지구촌이 하나 되는 월드컵 응원전에서 노골적인 인종차별 영상이 퍼지자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진 것은 물론 멕시코 현지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멕시코인들이 직접 찾아와 같은 멕시코인으로서 부끄럽다, 대신 사과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를 조명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여성 관중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 남성의 신상까지 공개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과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자 남성은 결국 공개 사과했는데요. 또 자신이 맡은 협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ambién a la comunidad coreana, a la comunidad extranjera y a los mexicanos que no se sienten representados ante este actuar. De corazón les digo, estoy muy arrepentido y creo que es también a veces de sabios reconocer cuando nos equivocamos. 모두가 기다려온 축제장에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람 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우리 증시에서 프리마켓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규장 분위기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9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지금 상승폭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8,49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4.4%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66% 올라서 1,04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오늘 프리마켓부터 불기둥이 나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심을 억누르던 가장 큰 악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업황과 실적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리 인상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위축된 측면이 있었는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숨 돌렸습니다. 오늘 8.4원 내린 1,511.4원의 장을 열었는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상승 부담을 덜었습니다. 현재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언제 다시 1,400원대로 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증시가 화랑이었던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판매해 주택 매입 자금에 사용한 금액이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그리고 대출 규제가 센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비중이 높아 자산 양극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금은 8,000대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 올해 초엔 4,000대에서 4월 말까지 6,000 중반대까지 치솟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른 주식을 팔아치운 판매 대금은 어디로 갔을까? 4월까지 제출된 올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들을 취합한 결과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은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15억 원 이상 상대적 고가 아파트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우선 그간 강남 3구 주택 구매에 쓰인 금액이 1조 100억 원 정도. 올해 4월까지 전국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매각 금액 가운데 27%를 차지했습니다. 또 15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자금 중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4%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0%가 넘어갑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구매하는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줄기에 주식 등 자산을 팔아 메꾸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령대별로도 보면 30대가 주택 구입에 활용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1조 2천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증시 호황 속에서 불린 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흐름에 서울 집값이 또다시 자극받아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 속 주식으로 막대한 양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 양도 차익을 얻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필요 없이 바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이고 이 기회를 당연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중심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주식 투자를 위한 비투 열풍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황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호입니다.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인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루탄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후 G7 반대를 외치며 UN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 중심가에 모여든 2만 명의 시위대와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자본주의와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점차 과격해졌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물병을 던지고 주차된 테슬라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유엔 건물에 유리창을 부수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9.2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간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5도에 그치겠지만 서쪽을 중심으로는 서울 32도, 광주 31도 등 평년 수준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더위 속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청주공항과 원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